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근의 부동산 생활백서 진행을 맡은 고세희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경상북도의 다양한 개발 호재 지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충청남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각 전문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근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나 지금이나 투자하면 역시 부동산 투자가 제일이겠죠. 하지만 미래에 이 4차 산업혁명이 오면서 많은 직업군들이 없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노후 준비라든지 이 재테크, 부동산 빼놓을 수 없겠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께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고 이 투자자분들께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박지훈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으신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시죠? 제가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길라잡이 박지훈입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재테크를 위해서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다양한 투자 방법 중에 가장 안정적이면서 또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인기 종목이 바로 이 부동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많은 투자 자금, 즉 목돈이 필요한데요. 이런 분들 위해서 소액 부동산 투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액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네. 사람마다 이 소액이라는 기준은 다 다르겠지만 이제 우리가 흔히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이 소액 투자라고 하는 금액은 보통 이 3천만 원을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요즘에 이제 이 부동산 대출 규제라든지 뭐 굉장히 많은 어떤 그 규제가 들어서면서 사실 이제 아파트라든지 뭐 요런 그 투자처보다는 이 소형 수익형 부동산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또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이제 많이 눈여겨 보시는데요. 이 요즘은 이제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이 굉장히 소형 규모의 이런 수익형을 많이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소형이다 보니까 분양가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투자되는 금액이 보통 요즘은 이 3천만 원대 정도로 많이들 보편화가 돼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를 이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곳은 역시나 이런 소형 수익형 부동산을 각광을 많이 받고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익률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 소액으로, 즉 3천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박지훈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투자가 수익성 측면이라든지 안정성 측면에서 다들 좋다고는 알고 있으십니다. 하지만 금액적인 부분에서 진입 장벽이 높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절반은 맞는 말이고요. 절반은 또 틀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도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이 분명히 있습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투자금이 부족할 때는 지분 투자라고 그 투자 방법이 있는데, 지분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방법, 일명 갭 투자의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죠. 금융권을 이용해서 나의 투자금 일부와 그리고 금융권의 자금을 활용해서 투자를 극대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지역별 개발 호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주실 지역은 어딘가요? 네, 오늘은 전라도, 경상도에 이어서 충청, 남도 지역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인구수는 약 작년 기준으로 211만 명 정도고요. 지역을 살펴보면 시 단위로는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시가 있고요. 군 단위로는 홍성군, 예산, 태안, 부여, 금산, 청양, 서천군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매 시간 소개해드리는 이제 지역의 인구수를 알려드리는데요. 천안시 같은 경우는 약 한 63만 명 정도이고요. 기타 다른 지역구 같은 경우는 보통 10만 전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많은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이 인구수를 보고 정말 그 감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인구수는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인구가 많은 도시를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투자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그 이유는 인구가 많아야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가 많은 도시의 이 부동산 미래는 밝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지역별로 이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지역, 그 중에서도 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꼭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는 분명히 인구수를 또는 그 지역의 밀집도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투자를 하셔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소개해 주실 충청남도 중에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은 어딜까요? 네, 먼저 행정구역상 충청남도는 아니지만 지리적으로 봤을 때 충청남도와 인접해 있는 대전광역시에 대한 정보를 좀 알려드릴 텐데요. 대전광역시에는 몇 가지의 개발 정보가 있습니다. 먼저 대전교도소 이전과 관련된 개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교도소 이전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네, 제가 우선 교도소 이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최근 법무부가 대전교도소 이전을 확정했는데요. 중요한 건 대전교도소 이전으로 인해서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서남북권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도소 이전 계획에 따라 대전 서남북권 개발 핵심지로 불리는 도안 3단계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도안 3단계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도안 신도시 아래로 도안 2단계, 도안 3단계로 지역을 지정해서 개발하는 사업인데요. 도안 2단계 일부는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이고요. 도안 3단계의 경우 해당 지역 일부를 시가와 조정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까지는 개발이 조금 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와 조정 지역이란 도시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자 계획적이고 단계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가지고요. 시가화를 유보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도안 3단계 사업지구는 그동안 대전교도소가 있어가지고 개발에 차질이 빚어진 건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인근 지역 주민들은 교도소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불만이 많았겠죠. 네. 교도소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고요. 최근 교도소 이전이 확정되면서 도안 3단계 사업이 형성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도안 3단계의 개발 방향성을 보자면 지금 현재 논의 중이지만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문화시설, 상업 및 유통시설, 주거단지, 복합 스포츠단지 등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대로라면 대전교도소 이전 계획에 따라 도안 3단계 사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전교도소가 이제 이전함에 따라 도안 3단계 어떤 개발에 굉장한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도안 3단계 규모가 약 한 100만 평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규모죠. 하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이 교도소, 이 대전교도소와 그 옆에 이제 충남 방적공장 부지가 있는데요. 이 100만 평 중에 거의 한 3분의 1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 사업에 굉장히 큰 차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도안 3단계 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것은 이 대전교도소가 분명 이전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또 아까 시가와 뭐 조정구역으로 현재 뭐 그런 묶여 있는 상태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올해 말에 풀린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모든 이 개발 사업에 큰 이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자 그래서 이쪽에 어떤 신도시 개념인 거죠. 네. 100만 평이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이기 때문에 신도시 규모인데, 자 이곳에 역시 어떤 그 많은 어떤 택지지구라든지 어떤 수익형이라든지 또는 이 상가 쪽에 투자를 해도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뿐만 아니라 이쪽에 어떤 뭐 아파트 갭 투자도 뭐 좋고요. 뭐 여러 가지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토지 투자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아마 무엇을 해도
성공적으로 투자의 어떤 그 기대 수익을 가져다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교도소 이전이 부동산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요. 이어서 다른 개발 호재도 있나요? 네. 다음으로 알려드릴 정보는요. 대전광역시에선 유명한 산이죠. 보문산 관광단지 사업입니다. 보문산 그 월드권에는 그 보문산의 랜드마크가 있죠. 보문 스카이힐스라고 랜드마크가 있는데 그 스카이힐스와 대사지구와 행평지구를 연결할 이동수단으로 케이블카, 전기버스, 녹음열차, 보문 트램이 지금 계획 중이고요. 행평지구에는 워터파크가 그리고 호동지구에는 팜파크가 조성될 계획입니다. 대사지구와 행평지구를 연결 교통수단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버스, 케이블카, 녹음열차, 보문 트램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광장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모이게 하면 그 수요와 함께 부동산 가치도 올라갈 거란 말씀이시죠? 개발 계획도 중요하고 호재도 중요하고 또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그 인구들이 정말 그 유동될 수 있게끔 하는 이 교통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신설되는 교통망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대전 지하철 2호선 사업입니다. 예, 지하철 2호선 경우에는 1구간과 2구간으로 나누어서 이제 개발이 진행될 텐데요. 1구간은 이제 서대전역, 그다음에 이제 대동역, 중리사역, 그다음에 정부청사역, 유성온천역, 진잠역, 가수원역까지로 2021년에 착공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2구간은 가수원 사가역부터 서대전역까지로 2023년에 착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1, 2구간은 2025년에 동시에 개통될 예정이고요. 2호선은 트램 건설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난 3월 4일 날 예비 타당성 조사가 아닌 그 타당성 재조사로 이 결정이 되면서 빠른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2호선이 개통되고 나면은 그 순환선 인근 그 부동산 가치가 굉장히 많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동산 그 가치가 사실 오를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그 역세권 주변 보시면 네네. 부동산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데 이 서울 지하철 2호선 라인 보면은 굉장히 사실 이 역세권 네네네. 주변에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대전 2호선 라인도 그 서울의 2호선 라인 같은 그 순환 그 전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램 방식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굉장히 또 신선한 이 방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2호선 라인 주변의 역들을 눈여겨 보시는 게 좋은 투자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 서울 2호선이랑 이 대전 2호선이랑은 물론 다르겠죠. 하지만 그 2호선 신설역 주변에 어떤 그 유동 인구라든지 앞으로 뭐 어떤 미래 가치를 봤을 때 가장 비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많은 분들이 이 역세권 투자에 집중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네, 그렇죠. 역세권 투자를 많이 선호를 하죠. 네, 이거는 뭐 지나가는 뭐 요즘은 이제 뭐 강아지들도 다 아는 사실 내용인데, 네, 뭐 궁금하시다고 하시니까 네, 이 알려주세요. 아시다시피 사실은 이 교통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요즘에 또 뭐 워낙 물가도 비싸고 기름값도 뭐 만만치가 않고 그렇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실 뭐 그걸 떠나서 요즘에 어떤 지하철이라든지 어떤 그 교통 운수 시설이 굉장히 잘 발달이 돼 있고 앞으로도 이제 더 많은 시간 단축과 많은 어떤 그 녹색 이 성장을 위한 이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많이 이제 국가에서도 현재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무래도 이 차가 없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물론 차들을 보통 많이 갖고 계시지만 없는 분들이 더 많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가 없는 분들은 더군다나 이 교통이 더 편리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주거 지역을 대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뭐 버스를 탄다라든지 아니면 뭐 지하철역까지 가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 수요자들이. 네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세권 주변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가 있는 분들보다도 없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상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잘 올 수 있는 그 어떤 입지가 훨씬 더 어떤 매출 증대에 큰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세권 주변이라든지 뭐 버스 정거장 주변이라든지 또는 뭐 기차역 주변이라든지 이런 교통 터미널이 있는 여기 있는 지역은 아무래도
어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선호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부동산 투자하실 때 역세권이냐 아니냐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전에 다른 교통 호재도 있을까요? 대전 신탄진에서 충남 계룡시까지 연결되는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인데요. 대전 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을 연계해서요. 철도 중심의 대전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사업입니다. 네. 현재는 광역철도 내 오정역 신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지금 지체되고 있는 부분인데 오정역 신설이 확정되면 2022년 하반기에 개통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485억 원을 포함해 2,107억 원으로 책정됐으나 또 오정역이 지금 타당성 조사 중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오정역 환승 시스템 건설 비용이 추가가 되면은 사업비가 더 증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버스를 이용할 때보다 70분 정도 시간을 단축한다고 하니 대전권으로 이동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네. 이로 인해서 신설역 똑같죠, 역세권이죠. 네네. 신설역 주변 부동산의 상승이 예측되어지는데요. 철도 신설은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절대 빼놓고 갈 수 없는 호재 중에 하나다 보니까 관심을 두고 주시를 해야 됩니다. 네, 신설교통망이 부동산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개해 주실 지역은 어딘가요? 네, 다음은 내포 신도시입니다. 내포 신도시는 충청남도 홍성군 홍부급, 그다음에 예산군 삽교읍에 위치해 있고요. 규모는 약 300만 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만 명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도시고요. 그리고 2007년도에 이제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2020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내포 신도시는 어떤 개발 호재가 있을까요? 내포 신도시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우리나라 국토 종합 계획을 보시면 요즘에 이제 그 서해 라인에 신산업벨트로 지정이 돼 있는 이 서쪽이 굉장히 많이 그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네. 이 중국의 어떤 수출입 의존도도 높아지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어떤 아세안 국가라든지 또 그 옆에 뭐 인도라든지 뭐 전 세계 인구의 뭐 32억이 넘는 시장이 이 대한민국 기준으로 서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신산업벨트로 지정이 되면서 국가에서도 많은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기업들한테 어떤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제자유구역도 이쪽 그 서해라인 일대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동을 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이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누차 말씀드린 대로 인구 유입이 가장 중요한데 아무래도 그 인구가 유입되는 것 중에 가장 큰 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일자리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서쪽에 어떤 굉장히 많은 개발 호재가 있는데요.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내포 신도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포 신도시 같은 경우는 환황해권 중심 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한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 충청남도는 그 내포 신도시를 중심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금 현재 뭐 병원이라든지 뭐 대학교라든지 또는 뭐 국가 혁신 클러스터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이 TF 팀까지 꾸려 가지고 굉장히 뭐 활발하게 지금 현재 이 개발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현재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 그 이 인구 유입을 유발하는 시설이죠. 바로 그 중에 하나 또 공공기관 이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약 10개의 공공기관의 또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니 굉장한 그 큰 기대를 모을 수 있는 이 부동산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한 TF팀은 충남대 내포 캠퍼스 건립 관련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요. 또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서 부지 매입을 현재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아마 대대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그만큼 굉장히 많은 그 기대를 모으는 부동산 투자처가 아닌가 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개해 주실 지역은 어딘가요? 네, 다음은 당진입니다. 당진에는 항만이 있죠. 평택 당진항이라는 항만이 있습니다. 항만은 기업이 입주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마찬가지로
당진항 배후회로 지금 산업단지 들어선 곳이 있고요. 또 네. 앞으로도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 중인 산업단지도 있습니다. 네. 그중에 성문 국가산업단지 일대에 개발 호재가 있는데요. 바로 제5 LNG 기지 조성 계획입니다. 충남 당진 성문 국가산업단지 일대에 약 30만 평 규모예요. 그 30만 평 규모로 들어설 예정으로 20만 킬로리터급 LNG 저장 탱크 총 10기와 LNG 하역 설비, 기와 송출 설비 등이 구축이 된다고 합니다. 최종 입지가 확정되는 대로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사전 준비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이루어지며 본격적인 예타 조사는 오는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 2019년 하반기부터 2031년 12월까지 단계별로 제5기지 건설 공사 진행될 건데요. 1단계로는 2025년까지 저장탱크 4기, 그리고 27년, 29년, 31년은 각각 2기씩 진행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당진 성문 국가산업단지 일대에 제5 LNG가 완공이 된다면 어떤 지역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공장 배후 지역인 성문면 통정리 이런 일대나 좀 거리가 있지만 15km 정도 거리에 당진시청이 있거든요. 그 당진시청이 있는 구도심과 그 바로 옆쪽에 네. 당진 센트럴시티 예정지 일대에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공사는 앞으로 지금 10년 동안 진행될 공사인데요. 공사 기간과 완공 이후의 고용 유발 효과를 보면 약 35만 명의 인구가 모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기본 중에 기본이죠. 사람이 모이는 곳에 투자하는 게 맞기 네. 때문에 그 일대가 투자처로서 각광받을 수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대전광역시, 내포신도시, 그리고 당진의 개발 호재까지 들어봤는데요. 이어서 다음 소개해 주실 지역은 어딘가요? 네, 이 지역을 빼놓고 충남을 얘기할 수 없겠죠. 바로 아산 지역인데요. 네. 아산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그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네, 현재 그 CNN에서 맥켄지 자료를 토대로 2025년에 세계 5위의 부자가 될 도시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을 정도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또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정부의 아까도 그 서쪽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발 호재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이 바로 교통망이라고 누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서해선의 그 교통망의 또 중심축이 될 것이 바로 이 서해선 복선 전철 라인인데요. 이 복선 전철 현재 그 현장을 가보시면은 아마 이 천안 사시는 분들은 누구나가 다 보셨을 것 같고요. 또는 이 뭐 평택이라든지 그 위에 어떤 그 향남이라든지 뭐 송산이라든지 이쪽 일대 현재 보시면 이 교각으로 굉장히 그 높게 네. 그 네네. 기둥들이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복선 전철 공사 구간인데요. 현재 현장을 가보시면은 이 상판만 딱 올릴 네. 수 있게끔 현재 이제 기둥들이 다 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활발하게 공구별로 현재 지금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이 뭐랄까요 개발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서해선 복선 전철이 건설이 되면서 또 어떤 그 공공주택 또 공급이 되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그 평택 미군기지 이전을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다양한 호재와 맞물려서 또 아산의 어떤 그 성장하는데 아산이 또 개발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한 탄력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정보도 있을까요? 네, 교통만큼이나 인구 유입도 중요하다고 말씀 계속 드리는데 네. 저희가 아마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인구 유입되는 지역, 그다음에 이제 그 역세권 만들어지는 지역. 네. 예, 뭐 굳이 다른 지역을 저희가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물론 다른 지역이 있다 하더라도 굳이 뭐 역세권이라든지 신도시가 만들어진 데가 굉장히 많은데 뭐 그것만으로도 투자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 굳이 우리가 뭐 리스크를 또는 아직 확실치 않은 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뭐 같은 얘기가 반복될 수 있겠지만 그 인구가 유입되는 그 시설이랄까요? 흔히들 인구 유발 시설이라고 네. 많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꼭 보셔야 될 게 뭐 단순히 역세권 물론 중요하죠. 뭐 공공청사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그만큼 중요한 게 바로 그 일자리라고 볼 수 네네. 있겠는데요. 그 서해 쪽은 신산업벨트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어떤 산업단지도 꼭 눈여겨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시 역시 그동안 추진했던 인주 아까 여기 있다고 말씀드렸죠. 또 인주 일반 산업단지 분양이 또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되면서 외국 기업들이 현재 입주를 완료했고 네. 뿐만 아니라 그 대한민국의 또 최대 굴지의 기업인 이 현대자동차가 그 아산 그 공장에 현재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그 협력 업체들 또한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일자리가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네. 있겠고요. 또 그로 인해서 이 신규 택지 개발도 굉장히 있어야겠죠. 네. 많이 그 개발해야겠죠. 왜냐하면 일자리로 인해서 이 사실 부동산이 어려운 것 같지만 굉장히 사실 단순하거든요. 이 부동산 투자라는 것이 결국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교통망이 만들어지고 또 거기에 따른 이 일하는 인구들의 당연히 자야 될 잠자리가 또 생활해야 될 주거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런 택지 개발이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는 뭐 이 패키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역세권과 산업단지 그다음에 이로 인한 택지 개발로 인한 어떤 공공주택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또 여기에 따른 어떤 신규 뭐 아파트 단지라든지 네. 뭐 신규 오피스텔이라든지 또 신규 상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공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아산 탕정이 또 검토 대상 지구로 현재 포함이 돼가지고요. 2021년에 최초 입주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그다음에 총 1,000호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하니 이 초기 단계 1,000호면은 뭐 앞으로 굉장히 큰 네네. 어떤 개발 호재라든지 인구 유입이라든지 어떤 뭐 상가를 통한 어떤 수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산의 서북부 지역 이외에 또 눈여겨볼 만한 지역이 있을까요? 네, 아산의 이제 서북부 지역은 아무래도 이제 평택 미군 기지 이전이 가장 큰 호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미군 부대의 어떤 수요가 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둔포면이나 이 영인면 일대 렌탈하우스나 또 원룸 또는 뭐 아파트라든지 이제 이런 렌탈 사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또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아산시 역시 이 북부권 종합 그 발전 계획 수립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또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요즘 지역별로 잘 찾아보시면 제가 이제 방송에서 항상 뭐 비슷한 얘기를 또 같은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이 어떤 그 경제 자유구역, 어떤 신산업, 어떤 역세권 또는 어떤 미군 기지뿐만 아니라 항상 이 개발 호재의 패키지로 또 따라가는 게 바로 관광 개발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 관광 개발에도 많은 예산을 현재 지금 국가에서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 영이면 창룡리 위치에 있는 그 쌀조개 섬 주변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수상 레포츠 사업과 또는 어떤 배후단지 조성 등을 통해서 총 3단계 사업을 동시에 이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국비와 시비를 약 한 500억 원 이상 현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올 2021년도부터는 그 아산호 쌀조개선 이 생태공원과 수상 그 레포츠 단지 네네. 아산호라고도 하고 또 뭐 평택호 또는 평택호 관광단지로 아마 좀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쉽게 찾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일대에 어떤 최근에도 그 기사에도 보면 그 어떤 키즈파크 같은 것도 이제 조성이 될 계획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경기도 그 편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워낙 이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어떤 현덕지구라든지 평택 그 신항만이라든지 이제 요쪽 일대의 북부권에서는 굉장히 큰 투자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좀 전에 쌀조개 섬을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쌀조개 섬을 개발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존재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쌀조개 섬을 개발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위에 있죠. 그 평택시에 지금 미군 기지가 이제 이전을 하고 올해 말 정도면은 네. 거의 입주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데요. 평택 미군 기지 이전 호재를 노린 사업으로서 쌀조개 섬의 위치는 바로 미군 기지 그 이전 부지 바로 밑에 위치하고 있고요. 서해선 복선철 말씀하셨죠? 네네. 서해선 복선철과 43번 국도로 연결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미군 기지 이전이 시작되는 평택시에는요. 2018년 그 말까지 해서
미군 포함 국무원 8만 5천여 명과 관련업 종사자를 포함하면 약 20여만 명이 유입될 전망으로 미군 수요를 유입하기 위한 개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개발 계획의 이유를 알다 보면 투자처를 선정하거나 실행하는 데 망설임을 좀 덜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 밖에 또 아산시의 투자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조금 전에 이정근 전문가님께서 하신 것처럼 인주역 말씀하셨죠. 네네. 이제 아산의 인주권은 지금도 주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좋은 땅은 평당 기존보다 2배나 3배 정도 올랐고요. 앞으로도 그 상승 여력이 큰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토지 투자도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쌀족에서는 관광다지죠. 네. 관광지가 만들어지니까 또 그에 관련된 수요가 유입될 것이고 그 네. 수요를 대상으로 그 인구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부진의 상가 투자 좋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지역은 어딘가요?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지역은 세종시입니다. 세종시는 지금 토지 상승 부분에서 거의 탑급을 좀 찍고 있죠. 네. 그런 세종시에도 이제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있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요. 세종시에도 이제 도시 상징 광장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세종시의 2에서 4 생활권은 중심 상업 지역으로서 세종이 중심지인데요. 네. 그 중심지에 1km 구간에 할당되는 도시 상징 광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광장은 2017년 12월에 착공을 시작했고요. 2019년 6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테마로 조성된 생산형 광장이라고 하는데요. 광장이라는 것은 긴 역사 동안 사람들이 모이고 네. 만나고 즐기고 행동하는 사회적 공간이지 않겠습니까? 서울에 있는 광화문 광장만 보더라도 그 시민의 공간으로서 랜드마크가 형성되었고 네. 그만큼 또 세종도 그런 광장이 만들어진다면 세종 시민의 광장으로서 세종의 랜드마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로 인해서 또 유동인구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박지훈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 이외에 또 다른 개발 호재가 있을까요? 네, 또 다른 호재로는 세종 아트센터입니다. 이 세종 아트센터는 올해 이제 6월에 공사를 발주를 해서요. 네. 2020년 완공을 목표로 1,200석 규모의 또 대극장을 포함해서 대형 오페라, 또 뮤지컬, 그리고 또 발레 공연 등 네. 굉장히 다양한 이 문화 복합 공연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1,200석 규모의 이제 대극장이다 보니까 그 일대에 또 자연스럽게 어떤 그 상업 시설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화 시설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곳 역시 광장 부진의 상가라든지 또 세종 아트센터 주변에 어떤 부동산 투자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역시 사람이 모이는 곳은 부동산 투자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정보가 있을까요? 사람과 돈이 모이는 제일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도로입니다. 도로를 타고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면 자연적으로 그 지역과 산업이 발전하게 되는데요. 네. 지금 세종시에도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를 보고 투자하면 이 지역의 부동산 투자는 절반은 성공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기존의 민자 사업으로 진행했던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통행료가 일단은 인하됐고요. 네. 그리고 개통 시기가 빨라지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27일 날 이를 확정 발표했고요. 완공은 2024년 6월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먼저 안성 구리 구간은 2022년 완공 계획이고요. 안성 세종까지 59.5km에 해당되는 구간은 개통이 2024년 6월이 예상되고요. 이게 다 완성이 되면은 포천 세종까지 총 182.2km로 6차선 도로가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네. 이 도로로 인해서 서울과의 접근성은 더욱 좋아질 것이고요. 네.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중간 위치에서 통행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기획된 구간이 맞거든요. 이 구간이. 네. 근데 이 구간을 일명 제2 경부고속도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제2 경부고속도로 불리는 이 종점이 어디냐? 바로 세종시입니다. 부동산업에 길이 뚫리는 곳에 가면 돈이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울과 길이 뚫리는 세종이라면 지금까지도 집가 상승률이 높은 지역이었지만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네, 지금까지 충청남도 지역 개발 정보에 대해서 잘 알아봤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투자자가 당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김민규 변호사의 해결팍팍 시간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법이나 규제에 대해서 잘 몰라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 부동산 투자의 피해 해결책에 대해서 알려주실 김민규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민규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최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최우선 변제권이 정확히 뭔가요? 네,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에 따르면 줄여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 하는데요. 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규정된 소액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최우선 변제권은 문자 뜻 그대로 풀이하면 누군가에게 어떠한 금원을 우선적으로 변제해 준다는 그런 뜻인데요. 조금 더 심도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최우선 변제권은 어떤 경우에 보장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최우선 변제권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최우선 변제권이 누군가에게 어떤 조건 하에서 얼마만큼을 보장을 해주는지, 얼마만큼을 변제해 주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최우선 변제권의 보장을 받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데요. 그 우선 변제권은 쉽게 말해서 누군가의 어떤 그런 권리를 좀 무시를 하고 일정 부분 경제적 약자를 좀 보호해 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어떤 그런 권리를 무시하기 위해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어떤 그런 방침 하에 최우선 변제권은 굉장히 그 적용되는 조건을 까다롭게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상가건물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정들을 두고서 보호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최우선 변제권 조건이 가장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 서울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보증금은 얼마 정도여야 하나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선적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환산보증금 액수라는 것을 만족시켜줘야 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환산보증금 액수 6억 1천만 원을 일단 6억 1천만 원이라는 그 금액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내가 내고 있는 보증금 그리고 내가 내고 있는 월세를 일정한 공식에 따라서 합한 금액이 6억 1천만 원 이하여야지만이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이거보다 한 10배는 더 까다롭습니다. 6억 1천만 원이 아니라 환산보증금 액수, 쉽게 말해서 임차 보증금과 그리고 월세를 더한 금액, 일정한 공식에 따라 더한 금액이 6,5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말 그대로 서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임차인을 좀 더 강하게 보호하는 만큼 그 조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만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권은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더 보호해주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내가 상인이에요. 내가 영세한 상인인데 내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어떤 가게를 들어가야 되는데 정말로 임차 보증금을 한 6,500만 원 정도밖에 내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6,500만 원짜리 가게를 내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막상 가게를 들어가려고 보니까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고 생각보다 이 가게를 들어가는 것이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이 영세한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소에도 불구하고 일단 당장 생계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영세한 가게를 바로 얻어서 장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6,500만 원짜리 내가 월세가 없는 6,500만 원짜리 그 가게를 내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일정 조건 하에 보호를 해준다는 그런 의미를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6,500만 원 전부 다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6,500만 원이라는 것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환산보증금 기준인데요. 전체적인 어떤 그런 임차보증금, 말 그대로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합한 그 공식에 따라서 합한 금액이 6,500만 원 이하여야지만이 보호를 해준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중에서 보장되는 금액은 2,200만 원입니다. 안타깝게도 약 3분의 1 정도 되는 금액이고요. 그렇다면
나머지 4,300만 원 금액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로 가계가 경매로 넘어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권리에 따라서 그리고 순위에 따라서 배당 순서에 따라서 그 차례대로 변제를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아서 이 최우선 변제권의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줘야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우선적으로는 내가 서울시 기준, 다른 지역은 물론 다릅니다. 그 일정한 환산 보증금 액수, 서울시 기준으로는 6,500만 원의 환산 보증금 기준을 만족을 시켜줘야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항력 요건, 다시 말해서 가계를 정상적으로 내가 인도받아 사용을 하고 있어야 되고 사업자 등록증까지 완벽하게 발급받아서 그렇게 가계를 운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권의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환산 보증금 조건 그리고 대항력 조건 그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만이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최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점 모두 잘 숙지하셨다가 안전한 거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충청남도의 다양한 지역들의 개발 호재에 대해서 잘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미래의 이 4차 산업으로 인해 많은 직업군들이 없어진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어떤 그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은 또 정보 알려드렸는데 이 부동산 많은 투자자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알찬 정보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지훈 전문가님. 네, 부동산도 어떻게 보면 재테크, 투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걸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생각을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굳이 필요하겠느냐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편인데 우리가 보장성 보험을 많이 들지 않습니까? 네네. 그 보험 왜 들죠? 행여라도 혹시라도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일어날 일에 대비해서 목돈이 들어가니까 대비해서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재테크를 하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네. 결국은 우리가 지금은 뭐 젊었을 때나 지금 월급이라는 그 급여라든지 뭐 돈이 수입이 있지만 어느 순간 나이가 들고 은퇴란 시기가 오게 되면 수입이 없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존의 생활비는 계속 쓰겠지만 수입이 없으면 힘들어지겠죠. 그걸 대비해서 하는 게 재테크인데 보험은 뭐 몇 프로 확률은 될까요? 내가 아플지, 암에 걸릴 확률, 내가 사고 당할 확률 몇 프로나 될까요? 그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오게 된 노후는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100%입니다. 이 100%의 확률로 오는 노후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재테크에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여러 투자가 있지만 수익성과 안정성이 기반으로 꼭 다질 수 있는 그 부동산에 꼭 관심을 두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소형주 투자의 대가 랄프 엔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주식에서 멀리 벗어날수록 당신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네, 충분히 공부하고 정보를 얻은 뒤에 투자해야 한다는 진리 꼭 기억하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